그 서양 미술사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서양 미술의 전체 흐름을 한번 쭉 보고 나면 아 나는 이 사람이 좋더라 이런 취향이다. 그래서 자기 취향을 시작할 수 있는 입문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전현무 씨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엔 막 무슨 파 무슨 주의 그냥 드립다 외우고 막 앞 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 진짜 한 일주일 뒤에 휘발돼요 그 지식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의 이야기라는 원제처럼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너무 좀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보다는 이집트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아는 걸 그리고 싶고. 네. 제 화풍 그렇습니다. 아 그림 좀 그리세요? 아 난리 나네. 아 저 웬만한 피카소처럼 그래요. 아니 그 서양 미술사는 그 인간에게서 미술이 시작된 그 기원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들 그 고대 미술에 대해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게 좀 많았다고 그래요. 김상 교수님은 그 미술의 시작이 인간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철학적이네요. 사실 여기 이 책에 보면은 그 동굴벽화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알타미라. 알타미라. 근데 이제 이 책을 보고 깨달았게 된 거는 그 벽화가 그려진 곳이 동굴의 저 안 깊숙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한 몇백 미터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불이 만약에 가다 꺼지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목숨 걸고 간 거네요. 그렇죠. 어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적, 제의적 뭐 그런 종류의 가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하나의 교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냥을 나가는 초보자들한테는 하나의 그 병법서 비급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약간 왜 우리 무협지 보면 그 전해져 내려오는 비급을 저기 감춰놓듯이 그런 어떤 우리 부족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매뉴얼을 좀 숨겨놓은 게 아닌가. 성인식 될 때쯤에 데리고 들어가서 보여주라 이렇게. 실제로 인간이 상상을 믿는 능력 그걸 그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마도 그게 동굴벽화를 그리던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대상을 보고 와서 아 이런 뭐 들소를 잡으면 어떨까라든가 그런 상상의 영역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기 시작할 때 인류는 그 시기부터 다른 동물과 다른 능력을 갖기 시작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미술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된 거죠. 자 윤소희 씨가 왜 카이스트 출신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옆을 봤는데 화학식이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 하는데 화학식을 실제로 화학 전공을 했고요. 고대 동굴벽화를 완벽하게 만든 화학 작용을 찾아냅니다. 저는 사실 이 동굴벽화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색채가 선명하게 보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석회암지대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지표수나 빗물 또는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석회암을 이루고 있는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탄산수소칼슘이라는 성분이 되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반응, 그 반대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역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동적 평형이라는 상태에 도달을 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근데 이 상태가 되면 겉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면에 그려진 벽화 위에서도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석회막이 형성이 돼서 그림이 지금까지 보존이 될 수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표면에 그런 접착체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해준 거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응용해서 나온 기법이 그 천지창조 그림이 프레스코아라고 나오잖아요. 그 프레스코아가 여기서 착안해서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레쉬하게 젖어 있을 때 그려서 프레스코라고 한다고. 해반죽일 상태. 해반죽. 자, 이 곰브리츠의 서양 미술사를 쓰고 왜 그 아까 그 아는 대로 그린다, 보는 대로 그린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집트 예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방에 설명해주는 만화라 그럴까? 한 컷짜리 그림이 있어요.
이집트의 수많은 화공들이 사람이 저렇게 서 있으면 그대로 옆으로 그린 거다. 아 저렇게 일부러 뚫어가지고 서 있어. 이렇게 몸은 정면 보고 이러고 눈은 이쪽 뜨고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저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그래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되게 유머러스한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야기, 보는 대로 그린 것과 아는 대로 그리는 것을 한 방에 한번 전복시키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설명해 주는. 사실은 저희 인체를 보지도 않고 대부분은 이전 사람들이 그렸던 것을 배워서 그대로 그렸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중에 보면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하면서 그림을 수련했던 것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 거의 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집트 시대에 그려진 그림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호를 쓰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 상징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지금 우리의 감각에 따른 미술은 아니었던 건지도 몰라요. 사실 저런 우리가 봤던 그 헤즈레이 초상 같은 경우나 그 당시 모든 회화들은 모는 종이에 그리드를 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좀 미완성 작품이 남아 있는데요. 그 그리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좀 보통 이를 뭐로 잡냐면은 이 주먹의 양쪽 폭으로 일 정도를 잡고요. 굉장히 크네요. 예. 그리고 발을 3으로 많이 잡아요. 키는 21. 뭐 이렇게 해서 딱 그 틀 안에 집어넣는 건데요. 이집트가 사실은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측량이나 이런 걸 다시 하면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규칙을 저런 식으로 아마 표현해서 잉체에다도 아마 대입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미술 이후에 이제 미술사의 중요한 것이 무릎의 발견이다. 사실 그 곰브리치가 가장 흥분하면서 쓴 부분이 무릎? 이제 바로 저 작품이에요. 항아리? 클로비우스와 비톤이라는 그리스 남성 조각을 큐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저 쌍둥이 그 두 남자인데 무릎을 보게 되면 실제 우리가 본 무릎처럼 해부학적인 특징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 그 도기화예요. 전사의 발을 보게 되면 한 발이 우리 쪽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본 방향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드디어 우리가 우리한테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바로 그 각도 요만큼 바뀌는데 3,000년 걸린 거죠. 그렇죠, 말하자. 이 챕터 제목이 뭐냐면 Great Awakening이에요. 위대한 각성. 곰브리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갖고 서양 역사, 표현의 미술의 모든 가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걸 그리겠다라고 한 순간 이건 하나의 뭐 달리는 기관차처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이쪽으로 이제 튜닝이 돼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후의 역사의 흐름에 첫 단추가 되었던 거죠. 저한테도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 과학의 시작이 바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스 시대에 새로운 화풍의 그림이 그려진 건 못지않게 그리스의 과학이 그때 나와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과학을 만들어내고요. 다시 중세가 되면 암흑기가 돼서 다시 옛날처럼 이집트같이 그림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르네상스가 왔을 때 다시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곧 다시 근대 과학이 갈릴레오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의 사고를 바꿔서 곧 과학의 발전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림이 먼저 갔던 거죠. 그림이 오고 그 다음에 과학이 따라갑니다. 그리스 미술 파트를 보면서 이제 재밌는 미술사 또 오류를 알게 됐다고요? 그 오류라기보다 이제 많이 얘기들 하는 부분인데 요새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 조각들이 남아 있는 것들 왜 우리 뭐 아그리빠니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석고로 무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인간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은 뭔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장엄해 보이고. 근데 따져보면 그 안에 생료가 있었다. 다 칼라였다는 거죠. 흑백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이 그리스 시대 미술. 네네. 하지만 실제로는 왼쪽 그림 상태였던 거예요. 색깔이 바른 거예요, 그럼? 예,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색 날아간 게 더 예술적으로 보이고, 좀 숭고해 보이고. 네, 여기도 보면 지금 왼쪽 그림은 뭔가 예술 작품 같은데 오른쪽 그림은 좀 마네킹 같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간 그때 사람들은 실제 같은 환영을 만들기 위해서 색칠을 다 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평전 보면서 모나리자도 그 아까 눈썹 없는 거 하고 했잖아요. 네.
원래 눈썹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썹만 날라갔어 그럼? 그러니까 그게 모나리자를 보고 또 그 제자들이 그린 모사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다 눈썹이 있어요. 거의 직후에 그려진 그림들이 네. 되게 많아요. 있나? 그 중에 눈썹 하나가 있잖아. 저거 하면 있네. 프라도에 있는 거일 우와. 텐데. 눈썹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모나리자의 이미지랑은 다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들이 사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려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조각품에 밖에 색깔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은 이제 지금 굉장히 정밀하게 표면을 확대하고 이제 지금 새로운 장비들을 이용해서 전자미경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보니까 물론 색은 사라졌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색을 묻혔을 때 쓰였던 그 안료의 특정한 원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미량에 남아있는 그 원자들의 흔적을 보면 그 원자들의 조성으로부터 색깔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 몰랐으면 좋았을지도 모를 역사의 진실을 과학이 밝혀가는 건데 글쎄요 진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미술품을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책에서 미술 외적인 것들이 결국 미술의 내용도 막 바꾸는 이야기 할 때는 되게 사회학적이에요. 미술사회학, 예술사회학. 마네가 그린 모네 네. 대회에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야외에서 그리는 그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산업혁명 때문에 철도가 생겨나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가다 보니 그런 야외 그림이 많아졌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왜 그 화가들이 당연히 밖에 나가서 그림 그리는 게 뭐가 대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뭐 스케치 정도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장비가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감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화들이 다 하나씩 다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9세기 인상파가 이제 활동할 때쯤 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튜브 물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젤도 나오고 드디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기차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파라솔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가벼워진 그 도구를 들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그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도 이게 그래서 인상파가 나온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누구든지 그런 걸 다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